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최근 펄펄 끓었던 기온도 이제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고비랍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쳤던 2차 전지주 이제 정점을 멀리하고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오나요, 시장에도. 자, 2차 전지주의 대안이 뭘까요?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조정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흐름을 탄 건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월 10일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보다 물가 둔화가 조금 더디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고 또 이런 부분이 연축의 긴축 종료를 좀 저지하는 부분으로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느낌이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 덕분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더욱더 혼란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대응하시면서요, 투자 포트폴리오 다시금 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화요일장 우리 시장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시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시장 반전했네요. 네, 오늘 지금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7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할 거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좀 여태까지 좀 좋게 나온 점도 지금 한몫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PPI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가 지난달보다 이게 좀 높거든요. 여기에는 에너지나 곡물 가격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상치가 나와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물가지수 발표는 이제 근원 CPI나 PPI가 더욱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그리고 근원 PPI는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S&P 500에서의 이제 기업 85%가 모두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 중 지금 80% 이상이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내놨고요. 오늘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B 3.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어서 긴축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3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금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나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WTI나 브렌트유 각각
1.06%, 그리고 0.7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의 이제 수요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점,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하락을 견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이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한 점까지 생각하면은 국제 유가에 오늘 당장 좀 하락을 했더라도 당분간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0일에는 이제 오펙 월간 보고서 발표 일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주요 곡물들의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도 안전하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게끔 보장했던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곡물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밀이나 옥수수,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수출하는데 IMF에서도 이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뛸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항만을 통해서 곡물 수출을 좀 추진할 예정인데, 이게 직선 거리로만 거의 수백 킬로가 넘기도 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아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인 수출 경로를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고, 지금 어제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만은 그 실업률이 3.5%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이미 가 있고, 원유 최근에 좀 올랐고, 곡물가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10에서 15%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번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는 CPI, PPI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3.3% 얘기했지 않습니까? 3.3%. 사실은 연준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 대비해서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구간이라 참 물가 내려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좀 밀렸는데 CFO가 그만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전기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와중에도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제커리 커크온의 사퇴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커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에서 1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거의 2인자로 불리게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요. 따라서 지금 이번 커크온의 사임이 이제 올 하반기에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살짝 밀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상승과 재해 감소 이쪽 부분에서 좀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부분에서 이런 탄탄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난항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채권의 매입을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익을 크게 확대한 점도 한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정보 하나 더 보자면은, 자,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또 올랐습니다. 영화 바비가 지금 3주 만에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 이런 북미에서만 4억 5,900만 달러, 그리고 해외에서는 5억 7,2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고요. 지금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이 바비도 그렇고 이렇게 최근 개봉한 이런 주요 영화들이 지금 역대급 흥행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티켓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AMC 엔터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MC 엔터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까 핀비즈 그 화면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녹색이잖아요. 미국인 녹색이면 이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애플이라고 하는 데가 마이너스 1.7%, 테슬라가 마이너스 0.95%. 우리나라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은 올랐습니다만 속을 보면은 애플 주가도 좀 이렇게 1.7% 어제 이어서 또 내리고 테슬라도 조금 더 내리는 이런 국면에 2차 전지주가 오늘 어떻게 갈까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화면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세계 3대 디램 업체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MU죠. 그래서 그 MU 그 마이크론이 있는데 거기도 오늘 주가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영향을 줄까 조금 물음표가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암호화폐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껌딱지같이 붙어 있네요. 네, 뭐 아직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반등을 하지 않았고 좀 계속해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조금 이제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8월 들어서는 지금 좀 반등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는 구간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발표되는 이제 미국 7월 CPI나 P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좀 호재가 있었음에도 반등이 없었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이런 발표 이후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대선 기부금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내년 이제 11월에 좀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출마할 이제 마이애미 시장이 대선 기부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 시장인 이제 프란시스 수아레즈는 이제 예전부터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지지해온 정치인 중 한 명인데 2017년부터 마이애미를 미국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좀 노력해온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좀 인류의 미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존재할 거라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가상화폐 채택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했고요. 이 수아레즈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대선 후보 출마자가 가상화폐를 옹호했다는 점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페이팔에서 암호화 서비스 제품군에다가 미국 달러로 지원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거든요. 페이팔 측에서는 페이팔 USD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웹3와 디지털 환경에서 지불을 변화하기 위해서 좀 설계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이 디지털 통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 같은 화폐랑 좀 쉽게 연결이 되는 이런 안정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이제 해킹 공격을 받아가지고 총 6,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탈취당했던 이 커브 파이낸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미 자발적 반환 기간이 지났다라고 올리면서 남은 피해금의 10% 수준인 하나로 약 24억 정도 되는 이런 현상금을 걸고서 이 해커를 지금 쫓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금액 일부를 좀 반환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든 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커브 파이낸스가 현상금 24억을 걸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이슈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혜성 전문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기 PB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 HBM3E 반도체 양산 불꽃 경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CPU, GPU, 그래, 거기까지 외울 수 있어 하다가 DDR5, 그래, 거기까지도 외울 수 있어. HBM3E 너무 다양하게 지금 많은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HBM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챗GPT가 쏘아올린 AI발 가속기 칩 수요가 이렇게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특정 섹터로 좀 쏠리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딱히 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봤을 때 약간 좀 확실한 투자 대안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해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HBM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이 추세가 좀 쉽게 꺾이거나 단순 테마성 상승으로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염두하고 더 투자 기회를 모색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1위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40%, 그리고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40%, 그리고 마이크론이 좀 이제 뒤늦게 좀 출발하면서 한 10%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이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전 세대 HBM 제품의 경우에는 한 8GB 용량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제 HBM3E부터는 이제 한 24GB 정도로 확대될 예정이라서 더 고성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025년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의 한 GB100 칩에는 이제 이 HBM3E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현재 로드맵을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양산 시점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2024년부터 HBM3E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는 모두 다 동일하거든요. 일단 HBM 시장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 일단은 1세대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21년도에는 이제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그해 6월에 양산에도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는 24GB짜리 HBM3 개발에도 성공을 했고 사실 AI 광풍을 미리 예견하고 HBM 사업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에 5세대에 해당하는 HBM3E 양산에 돌입하고 26년도에는 6세대에 해당하는 HBM4의 양산의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늦었지만은 삼성전자 또한 지난해 말에 HBM3를 공개하고 올해 4분기에 16GB 그리고 24GB 제품을 동시에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엔비디아와 AMD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늦긴 했지만 이제 좀 HBM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강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고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HBM3 시장에 건너뛰고 이제 4세대 제품인 5세대 제품인 이제 HBM3E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023년 수요 자체가 좀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시장 규모가 24억 기가바이트 수준이었고 내년에는 한 50억 기가바이트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가바이트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잘 체감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용량으로 따지고 본다면 DRAM 시장에서는 현재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한 2%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DRAM보다는 확실히 HBM의 고부가 가치의 칩이기 때문에 한 대략 가격 프리미엄을 따져봤을 때 대략 한 7배 정도를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으로만 따졌을 때 올해는 한 DRAM의 7%, 그리고 내년에는 한 14%에서 한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소폭 앞서 있는 시장 환경이지만 삼성이 최근 전략적으로 HBM에 대한 확대를 늘리고 제조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만큼 경쟁은 더 심화될 거고 이는 HBM 업황의 전체적인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상 최근에는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가 밀리면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돌아오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 모두 다 끌어내려졌어요. 지금 많이 밀린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다면 다른 주도 섹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왔었던 섹터들이 조선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고 또 지난주에도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 그런 반도체를 가지고 와 주시면서 투자 포인트가 반드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부분에 투자 키워드를 뽑아보면 될까요? 일단은 AI의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고요. AI 침투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광풍 속에서 HBM은 결국 필수고 그렇다면 HBM이 양산이 시작되고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후공정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섹터들 한번 이야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그럼 장비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네, 일단 HBM 자체가 약간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HBM과 관련된 장비주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고 익숙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 많은 분들이 HBM이 뭔지 그리고 그 공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수반이 되셔야 투자 방향을 잡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컴퓨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메모리에서 이를 가져와서 이걸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CPU 혹은 GPU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에 AI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메모리를 불러오려면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인 CPU와 GPU의 성능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 자체가 느리게 되면은 이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이 좋고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H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익숙하신 D램의 고성능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되는 길을 넓힌, 아까 왕복 4차선이라 말씀드렸는데 HBM은 약 한 왕복 16차선 도로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네. 기존의 도로의 폭이 좁은 D램들을 이어붙여서 넓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메모리 대역폭이 넓을수록 이제 GPU와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반응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이는 곧 성능의 향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HBM의 구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연결하고 이 칩들끼리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칩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이 전송 속도가 이제 빨리 되는 건데요. 이 전송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발열과 전력 소모가 감소하게 되면서 효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AI 시장이 호황이 찾아오면서 이제 HBM이 정말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HBM이 결국 후공정 기술인데 D램을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공정이 바로 이제 HBM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HBM 장비 업종에 한번 좀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좋은 HBM의 단점이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난이도가 높고 비싸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GPU에 탑재되는 HBM들은 어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GPU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좀 쌓아야 되는데 이게 GPU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쌓을 때 얇게 쌓아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D램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D램을 계속 갈아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럼 이 HBM을 만드는 공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램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이제 TSV 공정을 통해서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층된 칩을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게 물리적 외부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층한 칩들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구멍들을 뚫고 나서 이제 거기에 구리를 넣어갖고 전극을 주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이 메모리 칩들이 쌓아 있는 메모리 칩들을 이제 구리로 기둥을 쌓아서 이거를 이제
납땜을 해서 이어붙이는 것이 마이크로 범퍼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 범퍼끼리 붙이는 기술이 요즘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TC 본더 기술입니다. 전공정이 끝난 웨이퍼에 비전도식 이제 접착 테이프, 즉 NCF라는 테이프를 절연 필름을 붙이고 300도 이상의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 쌓여 있는 D램들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TC 본더 장비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얇게, 아까 얇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얇게 갈려져 있는 D램들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압력을 가해졌을 때 칩에 가해진 압력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로스가 발생할 수 있고 좀 수율이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이닉스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MR은 머프,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우 모델 언더필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MR, 즉 그러니까 매스 리플로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한 번에 칩을 묶어서 고온의 열 처리를 통해서 납땜을 하는 것을 뜻하고 이 과정에서 이 칩들의 간극을 특정 소재로 채우면서 이제 굳히는 언더필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오븐에 대량으로 넣어서 구워서 납땜을 처리를 하고 이제 액체로 된 소재로 이제 굳히는 작업과 함께 이제 마감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TC 본딩 대비 이제 더 구석구석 납땜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TC 본더 기술이 아예 좀 필요하지 않느냐, 분리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게 TC 본딩과 이제 이런 매스 리플로우 기술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곳이 다르고 좀 이제 두 공정이 확실히 좀 차이가 존재하는데 분류되기 때문에 좀 모두 다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학 개론 수업을 듣는 듯한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다. 이게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해해야 하는데 특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HBM과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뭐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게 왜 그렇게 비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AI 보시면은 뭐 AI 챗GPT부터 시작해서 AI 의료, AI 진단 굉장히 많은 그 AI 산업에서 섹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AI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AI는 끊임없이 연산을 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생각하고 이를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메모리로는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제 발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근데 이제 HBM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도로에서 빠르게 가져와서 조금 더 이제 빠르고 효율적이게 발열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발 이제 HBM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 HBM 비싼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D램, 그러니까 메모리들을 이제 얇게 깎아서 그거를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 구리로 연결을 해서 납땜을 해서 이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기술이 바로 TC 본딩 기술인데요. 이 TC 본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이제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TC 본딩 장비를 공급한 한미 반도체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정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좀 HBM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발생한다면은 이제 시장 면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모두 다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은 한미 반도체일까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 최근에 가파르게 주가가 좀 오른 이후에 좀 조정과 횡보를 이어가고 있긴 한데요. 아직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8월 MSCI 지수에 좀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21선이 깨지고서 이제 좀 추세가 꺾인다면 조정 구간을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제기되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장 자체가 좀 가파른 성장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까지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더 매출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AI의 열풍도 작년 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 수요 자체가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TC 본더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았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챗GPT가 불러일으킨 이제 AI 열풍이 좀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모멘텀을 만들어냈고 한미 반도체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TC 본더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장비 공동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양으로 HBM 초기 제품부터 시작해서 사용이 됐고 현재도 계속해서 하이닉스 양으로 TC본더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TC본더 수요 대응을 위해서 본더 팩토리를 열면서 이제 본더 전용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됐는데 이러한 캐파 확장과 전용 라인 구축이 어느 정도 고객사의 수요를 확인한 움직임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도 없고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확률은 어쩌면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전 세계 본더 시장을 잡고 있는 것은 점유율 4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배시라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HBM 수요 자체가 좀 충분히 한미반도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배시 장비가 빠른 속도로 이제 한미반도체로 교체될 것이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사들도 이런 벤더사들을 좀 다각화해야 되는 니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장비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반도체에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4년을 기점으로 TC본더 시장의 성장을 전망하는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HBM의 개발과 양산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장비 발주량이 늘어나고 이제 한미 반도체 매출에 이제 본더의 비중 또한 좀 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목표 주가 한 55,000원 선에서는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모아가신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MSCI 좀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후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처럼 계속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확답은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이클이 돌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라는 사실에는 좀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걸로 그냥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꼽아 주셨고요. 지금은 전장 기준으로 0.53% 상승하면서 47,200원대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55,000선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 말고 후공정 업체 중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은 더 없을까요? 후공정 업체 중에 혹시 뭐 SFA 반도체라든지 그런 후공정 업체들 다양한 업체도 있을 것 같거든요. TSI도 최근에 수주가 나왔고요. T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 관련된 리플로우 장비를 수주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원래 한미 반도체에 쏠렸다가 점점 퍼져나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붙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칩을 자르고 세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을 수행하는 장비주들도 충분히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HBM과 관련해서는 장비주가 조금 더 주도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요.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고부가가치로 HBM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 처리 관련된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그런 쪽 관련된 종목들은 또 추가적으로 볼 만한 게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해서 AI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AI가 미국의 AI를 일단 전략자산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도 중국에다 막고 이러는 게 결국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이 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국내 업종으로는 봤을 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AI 시장이 성숙화되고 이런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부각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트래킹 해보시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서는 HBM과 관련된 후공정, 이게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비싸고 이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인공지능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부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센티멘털로 비올, 그리고 펀더멘털로 KT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그다음 대안이 뭐냐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비올 보겠습니다. 비올 보시면은 제가 제목을 치고 나가는 비올입니다. 비올이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궁금하실 그런 그 분들도 많은데 그 마이크로 니들 이렇게 작은 주사 바늘이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 고주파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미 지역에 많이 진출을 했고요. 수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수출 비중이 80%가 넘어가지고 수출을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달리 ODM 같이 이렇게 그냥 주문자 뭐 상표 부착이나 이런 그 주문자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자체 브랜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다른 그 경쟁 업체 대비해 가지고 마진도 상당히 높고요. 자체 브랜드로 가니까 기술력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비올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우상향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거든요. 리포트들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해봤더니 중국 쪽에 들어가는 모멘텀을 조금 주가에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데 중국 CFDA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FDA 그런데 계속적으로 승인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연내 중으로는 좀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래시스 뭐 계속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고 JSS 메디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리프팅 관련되는 이런 피부 의료 기기 업체들이죠. 이런 데들 보면은 마진들이 되게 높습니다. 원가율이 얼마 안 됩니다. 기기, 클래시스 같은 데도 원가율로 봤을 때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회사가 또 기기 한번 팔면은 뭐가 있습니까? 소모품을 팔죠.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품을 팔 때는 원가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계를 쫙 이렇게 깔아놓고 나면요. 그다음에 계속 소모품을 공급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JSS 메디칼도 마찬가지죠. 리프팅 그런 거 기기 팔면서 전체적으로 원가율이 상당히 낮은 업체입니다. 거꾸로 마진이 높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비올이 이런 클래시스나 JSS 메디칼 대비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라고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2분기 실적 아주 좋을 것 같고 성장 모멘텀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2분기만 좋은 게 아니고 3분기 더 좋고 4분기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확장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제 첫 마디를 썼습니다만은 현재 북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물론 가 있습니다. 뭐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하는데 금년부터 이제 스페인 나가고 스웨덴 나가고요. 그리고 금년에 중국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중국 유통망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승인을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그 기존의 유통망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매출이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24년부터 좋은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고요.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거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46%입니다. 야, 제조업체들요. 요새 2차 전지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들 제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 별로다 얘기했잖아요. 영업이익률 2차 전지 얼마입니까? 6%? 많이 나오면 8%? 아주 많이 나와야 뭐 10% 안쪽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46%예요. 46%면 여러분들도 장사하고 싶으시죠? 이런 회사에 직원 되고 싶고 이런 회사에 유통업체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죠?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되죠. 이 회사 OP 마진 46%에 달하는 이런 회사의 주주가 되면
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 제품을 높이 팔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통신비 이따가 KT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 있죠. 많이 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방어하려면 어떡하죠? 통신주를 사면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나오는 회사를 보면요. 아, 내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때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전가할 수 있는 회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 주식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어, 동종업체를 피어라고 이렇게 영어로 우리 간단히 쓰는데요. 동종업체 대비 성장률도 좋고 수익성도 좋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증권에서는 크게 보는 거는 중국 진출 모멘텀입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출 비중 87%,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남미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도 지금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쪽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중심지가 이제는 중국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 임팩트가 미국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송비가 일단 덜 들잖아요. 미국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일주일 상관으로 좀 올랐죠. 누가 살까요? 기관들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서서히 사는 느낌이고요. 이날 그 거래량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빠져나가고 있죠. 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거래량이 조금만 실려도 주가는 올라가는 쪽으로 모멘텀이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모멘텀을 보면서 주가는 서서히 가고 있다. 그리고 기관, 우리나라 기관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올이라는 회사의 내부 정보나 아니면 소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면 기업 탐방을 많이 해왔던 펀드 매니저들이 꾸준히 지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만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데 지금 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높이 가 있고 PER로 봐서도 지금 아주 높은 부분에 가 있고 PBR로 봐서도 이미 고점대를 이미 뚫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좋을 수 있는 분위기 지금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PER로 보겠습니다. PER로 보시면 동종업계 대비 좀 상위권에 있죠. 한 24.7배 이래가지고 좀 위에 와 있습니다. 클래시스 27.7배.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 미용 기기를 하는 데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높게 봐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높게 봐주는 그 군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의료기기업체 비올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아주 방어적인 이런 업종입니다. 통신주 중에서 KT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뭐 연초 대비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통신주들은 전부 다 100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뭐 최소한 15%, 20%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KT 밑으로 보시면 90% 수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SK텔레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만은 아직도 100% 밑입니다. LG U+도 KT랑 거의 비슷한 그림까지 와 있죠. 그런데 KT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올랐다. 그리고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더에 좀 걸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경영 공백에도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죠.
4분기에 2.3%까지 급하게 내려갔던 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한 이렇게 7%에서 7.5% 이 정도에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이런 영업이익률이 8.8%까지 올랐습니다. 이 회사가 뭘 해서 이렇게 8.8%까지 올랐나 이렇게 봤더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경쟁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케팅 뭐 크게 뭐 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좀 줄였는지 마케팅 비용을 좀 줄였고 시설 투자, 자본 투자하는 걸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이 정도로 1.3%포인트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대표이사가 없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뽑고 있고 월 말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만은 경영 공백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잘했는지 영업이익률 마진이 1.3%포인트나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5,761억 이렇게 나는 깜짝 실적을 2분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깜짝 이렇게 놀랐죠. 그래서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죠. B2B,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모두 선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 AI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도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주가 상당히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이쪽 회사 AI 이름은 믿음이네요. 여기에 사업 속도가 지금 붙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났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오면은 통신 쪽도 뭐 주식 돈을 잘 버는 캐시카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비통신이 다른 SK텔레콤, LG U+하고 좀 그 차별화되는 이런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부분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비용을 조금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효율화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34% 이렇게 올랐는데 비통신 부분입니다. 금융, BC카드 있죠? 부동산, KT 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스카이라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 호조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8% 늘었다. 그래서 통신 부분, 비통신 부분 영업이익 숫자로만 보면 7대 3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끌고 가고 비통신도 따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다른 데랑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시주총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경영 이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주가가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최근에 서서히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올라온 게 지금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바닥을 만든 다음에 최근 한 일주일 상간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올라오는 걸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순환매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주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정점에서 최근에 좀 멀어지고 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정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2차 전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안 가져오던 신세계를 가져왔고요. 최근에 화장품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피부 미용도 올라가고 있고 이쪽 이제는 통신주까지 방어적인 관점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이 좀 올랐기 때문에 통신주, 방어주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회사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게 있죠.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서도 역사적 저점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좀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 6.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자, ROE 7.3배입니다. 7.3%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그 배당 수익률 6% 정도 이렇게 중반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계리를 볼까요? 목표 주가 계리를 31%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해서 버퍼가 좀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비올, 펀더멘털로 KT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발표될 CPI 그리고 PPI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는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이죠. 판 더 커진다. 내년 HBM3 반도체 양산 불꽃 경쟁,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한미반도체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의료기기 업체 비올, 그리고 방어력 최고 통신주 KT를 공략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